안녕하세요. 가족에 관한 새로운 탐구를 읽는 시민 김경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대이세요? X세대, Z세대, 아닌 MZ세대이실까요? 세대가 변하고 발전함에 따라 그 시대의 젊은 세대를 표현하는 명칭이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도 세대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바뀐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대의 명칭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듯이 가족 구성원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변하고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읽는 가족에 관한 새로운 탐구는 그런 시선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으며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가족 구성원에 대해 생각해보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에 관한 새로운 탐구, 매체에 등장하는 가족 서사를 중심으로. 하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해체. 한국 사회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보고 한부모, 동성가족 등 그 외의 가족 형태를 비정상으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가족 형태를 담아낸 영화와 책이 등장하면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고발하고 통상적인 가족 개념의 균열을 내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화나 책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다 보면 다른 이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용기를 얻는다. 이러한 서사의 축적은 비정상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희망 이슈에서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가진 문제를 조명하며 최근 매체에 소개된 새로운 가족들을 소개하고 대안적 가족의 모습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의 문제.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문제. 한국의 가족주의는 가부장적 질서와 위계적인 가족관계에 기초하며 가족이라는 집단을 중심에 두고 구성원의 개인성을 소멸시키는 것 등을 말한다. 고정된 성 역할을 부여하여 남성은 임금 노동을 통해 가장의 역할을, 여성은 가사노동과 돌봄의 역할을 요구받는 것, 부를 중심으로 가족 내의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한국의 가족주의는 현재 사회 문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은 사회활동보다는 가족이라는 사적 공간 안에 존재하게 되면서 여성 임금 노동의 서사를 가로막았고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더라도 저임금 등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부장적 가족주의는 성별에 관계없이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가족 구성원이 평등하고 동등하기보다는 서열로서 유지되도록 만들었다. 가족 책임주의의 문제. 정상가족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은 돌봄의 문제를 야기한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가정을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가족에게 부양과 양육의 의무를 부여하는데 가족만이 부양과 양육을 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가족 책임주의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돌봄의 문제는 가족뿐 아니라 국가의 의무를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국가 차원의 복지까지 가족에게 역할을 떠넘기며 가족이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짐이 되는 관계로 전락하기도 한다. 부양의무제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2020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되려면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외에도 1촌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등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호적상 가족이지만 현실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득과 재산이 수급자에 해당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한계로 관련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후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부양의 책임이 1차적으로 가족에게 있음을, 때로는 가족이 서로에게 짐을 지우는 관계로 전락하게 됨을 아프게 보여주었다. 셋,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해체 시도. 매체는 그 시대의 사회, 정치, 문화를 생산하고 발현하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최근 매체에서 개인적이고 내밀했던 가족의 서사를 드러내며 가족의 상을 바꾸고자 하는 시대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기존의 프레임을 허물고 새로운 가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곧 새로운 가족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번 장에서는 최근 매체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가족 이데올로기는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상 가족의 경계를 허무는 어느 가족. 영화 어느 가족은 혈연이 아닌 필요로 맺어진 유사 가족을 보여준다.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딸과 아들로 이루어진 가족 구성원은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다. 유사가족은 도둑질과 할머니의 연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지만 서로를 보듬고 돌봐준다. 친부모에게 학대를 받던 5살 아이 유리를 길에서 데려오며 엄마 역할의 노부요는 사랑하면 때리지 않아, 사랑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꼭 안아준다. 동시에 자신이 이룬 가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 영화는 학대가 있는 혈연 가족과 사랑이 있는 유사 가족을 보여주며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동시에 혈연과 혼인 중심의 정상 가족 안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 정상인지, 돌봄과 사랑이 있는 비정상 가족이 정상인지 묻는다. 가족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결핍된 개인이 만나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새롭게 정의된다는 것을 영화는 시사한다. 가족 책임주의를 넘어서는 아무튼 언니와 이상한 정상가족. 언니들은 아픈 오빠를 둔 동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였다. 나는 그들에게서 심파 없이 서로의 고통을 담담하게 대화로 풀어내는 법을 배웠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누군가를 부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마음 내키는 대로 살 권리가 있는 하나의 생명이라는 걸 깨우쳤다. 책 아무튼 언니 12페이지. 책 아무튼 언니의 저자 원도는 아픈 오빠를 둔 동생으로 자신이 부양의 책임을 져왔던 서사를 꺼낸다. 이를 통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돌봄의 책임이 개인에게 주어지면서 어떻게 서로에게 짐이 되는지 가족 책임주의의 문제를 제기한다. 희생이라는 숭고한 가치로 여겨진 부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상상을 해본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사적 지원을 찾지 않아도 되도록 그동안 가족이 떠맡아온 돌봄과 약자에 대한 보호를 사회가 공공서비스로 책임져 준다. 아이들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인격을 존중받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받는다. 책 이상한 정상가족 264페이지. 책 이상한 정상가족은 가족의 부담을 본격적으로 사회가 나눠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저자 김희경은 돌봄 정책이 가족 단위로 설계되면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을 가족이 떠안는 방식의 문제를 제기한다. 나아가 가족의 책임이 사회적으로 분담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가족이 서로에게 짐을 지우는 방식이 아닌 자율적인 개인으로 존재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 등장한 두 책은 가족 책임주의에 대한 성찰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국가에 요구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서사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시되었던 돌봄의 기능이 구성원들 간 불균형을 만든다는 점을 드러내며 돌봄의 의미와 가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한다. 또한 돌봄의 일부 책임이 사회 공공 서비스로 옮겨가기 위해 뒤따라야 할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도 함께 던져준다. 넷, 정상 가족을 넘어선 새로운 가족의 등장. 최근 매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공동체를 소개하기도 한다. 이들은 제도권 내 가족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가족 공동체로 살아간다. 이러한 존재는 혼인과 혈연 중심 가족의 틀에서 벗어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가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인 가족을 제안한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속 조립식 가족. 책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의 저자 김하나와 황선우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 둘이 함께 사는 2인 가족이다. 부부, 친척도, 자매도, 연인도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W2C 원자와 원자가 만난 분자 가족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W2C는 여자 둘의 고양이 넷을 뜻한다. 언뜻 보면 동거 가족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조립식 가족이라 스스로를 명명한다. 동거는 법률이 정한 방식의 혼인을 하지 않고 남녀가 결합하여 사는 형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책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에 등장하는 가족은 동성과 반려동물이 결합한 가족이므로 이성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동거 가족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가족에 해당한다. 저자 김하나 황선우는 남성의 경제적 역할과 여성의 가사와 돌봄의 역할 구분을 파괴한다. 각자 경제적 부담과 돌봄의 부담을 균등하게 지내며 가족 공동체를 유지한다. 이러한 조립식 가족은 앞서 제기했던 가부장적 질서가 가진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생계와 부양의 책임을 분담하고 가장의 역할을 공동으로 지는 내가 선택해서 일구는 평등한 관계는 고정된 성 역할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 속 주거 공동체 가족. 책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의 저자인 돌긴과 부추는 부부 관계이며 또 다른 저자 우영은 부추와 친구 관계이다. 한 부부와 친구가 함께 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다. 이들은 기본 생활권이 보장되는 적당한 면적에 주거인의 취향이 반영된 공간에서 살고 싶다라는 소망으로 집을 짓고 주거 공동체를 구축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주거 공동체이자 대출 공동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원룸을 제외한 대다수 집은 큰 방 하나에 나머지 작은 방이 있는 구조다.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가장인 부모가 안방을, 나머지 가족은 작은 방을 쓴다. 집 구조마저 정상 가족의 기준을 맞추고 있는 사회에서 이들은 안방과 작은 방의 구분 없이 자신들의 맞는 집을 직접 짓고 살아가며 새로운 주거 공동체 가족을 현실화시킨다. 저자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하면서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만들며 가족을 일구어 나간다. 이들이 만드는 질서와 규칙은 가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한다. 즉 이들은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직접 고민함으로써 불필요한 헌신과 책임을 강요하는 왜곡된 가족 책임주의의 문제를 해소하며 대안적인 가족으로 자리매김한다. 새로운 가족의 제도적 한계. 위와 같은 조립식 가족, 주거 공동체 가족은 가족으로 존재하지만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서는 제외된다. 실제 돌김, 부추, 우엉이 이룬 주거 공동체 가족은 주거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국가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시행하지만 혼인, 혈연 중심의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저자들의 서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제도의 부재는 새로운 가족의 존재를 위협하는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새로 등장한 가족 공동체는 기존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은 아니다. 결국 이는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발생시킨다. 실제 책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의 저자들은 가족 구성원이 아팠을 때 법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었던 사례를 소개한다. 마찬가지로 책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의 저자 또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세 사람의 공동 명의가 발목을 잡아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해당 사업은 세대주가 단독으로 신청해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왜곡된 프레임을 넘어 존재하는 가족이 제도를 통해 비정상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새로운 가족의 존재를 인정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재현. 최근 매체에 등장한 가족의 서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가진 가부장적 가족주의, 가족 책임주의 하에서 성차별, 복지 사각지대 등의 사회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린다. 매체는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서사를 소개하며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의 대안으로 새로운 가족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새로운 가족은 법과 제도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비정상 가족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 매체를 통해 새로운 가족의 서사를 드러내고 대중의 인식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쉽지만 본 희망 이슈에서는 사회적 가족제도, 생활동반자법 등 새롭게 등장한 가족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다루지 못했다. 사례로 든 가족 이야기만으로 정상 가족의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고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에 한계점도 있다. 물론 새로운 가족이 등장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이에 공감한다고 해서 복잡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래 뿌리 내려온 정상가족 중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더욱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랜 시간 가족 안의 문제로만 여기며 바깥으로 꺼내기 어려웠던 가족의 이야기를 꺼내는 시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족을 호명하며 정상 가족의 정의를 해체하고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 가족만을 정상으로 인정하는 사회 제도 속에서 각자가 겪은 가정 내 불평등과 차별을 꺼내는 일은 가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하는 가족 서사를 보여줄 때 개인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전환되고 가족의 형태나 처한 상황으로 구분짓는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이라는 단어를 해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을 둘러싼 고정관념과 도덕적 규범을 깨닫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 가족 구성의 원리, 그리고 이에 대한 변화의 지점과 방법을 발견해 가기를 기대한다.